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손지민이라고 해요. 제가 나고 자란 도시는 평범한 지방 중소도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동네는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시설이나 도시 규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동네 바닥이 좁아서 다들 너무 잘 알고 지냈거든요. 흔히 말하듯이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쌍인지 다 안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었을지 몰라도 확실히 동네가 작긴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냐면 친구들이랑 길가에서 파는 떡볶이 같은 걸 먹고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기 바쁠 정도였어요. 언젠가 저희 반 남학생 하나가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복도에서 벌을 선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동생이 학교에서 그걸 보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일러서 그 친구가 집에 들어서면서 엄마한테 등짝을 맞은 적이 있었답니다. 학교 친구들은 곧 동네 친구였고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다 저희 부모님과도 아는 사이였죠. 대충 어떤 동네였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 중에도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었어요. 왜 유명했을 것 같으세요? 네, 물론 그다지 좋은 쪽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유명했어요.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바람둥이였거든요. 알아준다고 하니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자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이 어땠겠습니까? 걸핏하면 저희 아빠가 누구네 슈퍼 아줌마랑 수상한 사이라는 둥, 어느 골목 미용실 이모랑 단둘이 밥을 먹었다는 둥 그런 소문들이 돌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귀를 닫고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애써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이내 아빠랑 부부싸움을 하고 그럼 또 그 얘기가 바로 소문이 나곤 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급기야 귀여고 맞바람을 폈습니다. 물론 그 사실마저도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엄마가 맞바람까지 피고 나니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 눈치를 봤어요. 평소엔 장난을 치며 잘만 놀던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되어 한창 수다를 떨 때가 되어도 제자리 근처에도 오지 않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제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겠지만 원래 그런 소리는 더 잘 들리는 거 아시죠? 야, 조용히 해. 지민이한테 다 들리겠다. 하는 속삭임들이 더 날카롭게 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누구는 저희 아빠 편을 들고 또 누구는 엄마 편을 들면서 지들끼리 아주 저희 부모님 문제를 두고 대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저는 아빠든 엄마든 그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유독 제게만은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며 요즘 집에선 괜찮냐 하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하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너무 티나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모두가 저를 불쌍한 애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집에선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맞바람을 피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빠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 역시 아빠보다 늦게 들어오기로 작정을 한 듯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전처럼 아빠를 쥐잡듯 하지 않는 대신 피식 비웃으며 바람은 너만 피냐, 나도 너랑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 비아냥거렸죠. 술 기운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아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던 다음 날이면 등굣길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어제 너네 부모님 대단했다며?
장난 아니었어. 우리 집에서도 다 들리더라. 뭘 막 던지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정말이야? 지민아,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너희 부모님은 정말 언제까지 그러실 거라니? 그냥 네가 경찰에 신고 같은 거라도 해버려. 야, 그럼 뭐해. 경찰도 다 아는 사람이라 무조건 훈방이야. 너희 부모님도 참,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시지. 맞아, 그게 낫지. 지민이 더 힘들어서 어떡하니? 한 번도 그냥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들 한마디씩 참견을 하며 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말들이 제게는 모두 스트레스였죠. 그날 기분에 따라 대충 대답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니? 라며 아예 모른 척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껏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것으로 더 이상 내게 말을 시키지 말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됐지만 말이에요. 집으로 오는 길은 그야말로 험난했어요.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애만 불쌍하지 뭐야. 저 어깨 처진 것 좀 봐. 왜 아니야. 그놈의 집구석 진짜 애가 무슨 죄냐고. 애가 밤낮으로 그런 꼴만 보고 자라서 커서 뭐가 되겠어? 동네 분위기도 이게 뭐냔 말이야. 저 집의 문제만도 아니야. 동네 애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다 제가 가까이 지나갈 때면 말끝을 흐리거나 갑자기 대화를 멈추거나 그랬고 그럼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해야 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의 진흙탕 싸움을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온 동네가, 아니, 온 세상이 저희 부모님 이혼 스캔들을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그런 상황에서 버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시간이 빨리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서울도 아닌 제3의 도시에 있는 대학을 골라 원서를 넣었습니다. 연고도 뭣도 없는 완전히 낯선 곳으로 말이에요. 서울도 아니고 굳이 거길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드디어 고향을 떠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 대학, 그 학과여야 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고향을 떠나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덕분에 저는 그토록 시달렸던 소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 집 딸이라는 소리에서 해방된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 대학에 간 건 아마 저 혼자였을 거예요. 몇 년 선배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럴지도 모르죠. 향후 몇 년 동안 고등학교 동문 후배가 대학 동문이 되는 일도 아마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 그게 제일 좋았죠. 저는 그렇게 평온한 대학 생활을 보냈고 같은 지역에서 취직도 했어요. 그리고 쭉 살게 되었답니다. 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을 여기서 나오고 자리를 잡다 보니 아는 사람도 덜어 생겼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만들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친분을 쌓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착한 지 10년이 넘도록 맘 편히 밥 먹을 사람 하나 없이 여전히 혼밥이 제일 좋았는데 혼밥하러 가는 단골 식당에서 예비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예비 남편도 저처럼 그 식당에 혼밥하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그 식당 사장님이 진짜 친화력이 좋은 분이셨는데 유일하게 그 사장님이랑 친분 관계가 덜 형성된 단골이 아마 저랑 예비 남편이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 환경 때문에 오랜 시간 대인관계를 기피하다시피 했으니 어느새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그렇게 완전히 변하기도 한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한 거죠.
의식적으로 누군가와 친해지는 걸 피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었던 제 눈에는 예비 남편도 저랑 비슷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식당에서 예비 남편과 저만이 물 위의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제가 예비 남편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었듯이 아마 예비 남편도 저를 알고는 있었을 테지만 그뿐이었고 그 흔한 눈인사 한번 나눈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식당 마감 시간쯤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예비 남편도 그날따라 저녁이 늦었는지 식당에 저랑 예비 남편 둘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만삭이었던 단골 식당 사장님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손님으로 있었던 게 저랑 예비 남편 둘이었고 결국 저희 둘이 병원까지 동행하게 된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처음 말을 트게 되고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합석을 해서 밥을 먹는 사이가 됐고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 연인이 되었답니다. 예비 남편과의 연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예비 남편은 한 번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그쳐 묻지 않았고 저희 가족이나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캐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 류의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게 안락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향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형제는 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해했고 저는 누구보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사람이잖아요. 그랬기에 그런 예비 남편의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관계에 부담을 느낀다고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제게 먼저 나서서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래 성향이 그런 것 같았죠. 예비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연애를 했어요. 근데 원래도 친구가 별로 없어? 아니면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해져서 그런 거야? 글쎄, 친구가 없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연락을 막 자주 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었나 봐. 진짜 신기하다. 우린 닮은 구석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도 딱 그래. 그래서 누가 막 다가오려고 하면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곤해지고 그랬거든. 알지. 나도 그런 게 정말 싫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굳이 찾아온 걸지도 모르지. 맞아. 난 정말 작정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곳을 찾아온 거거든. 대학 진학할 때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굳이 그 학교에? 라고 그랬었어. 굳이 여기를 찾아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네? 인연은 인연이다. 그지? 그럼 생각할수록 그런 것 같아. 예비 남편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이라 서로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까이에 없었고 새로운 친구를 노력해서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늘 혼자였고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인 게 편해진 사람이었어요. 저랑 참 많이 닮았잖아요. 예비 남편은 대학까지 서울에서 나온 서울 토박이었어요. 서울 토박이가 특정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이곳에 일하러 오는데 흔한 건 아니죠. 저도 예비 남편도 어찌 보면 정말 생뚱맞은 이곳에 홀로 온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으로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인간관계도 어려워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연애는 늘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예비 남편과 함께하는 건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어요. 대인관계를 필요하게 여기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저희 둘만큼은 함께 있어도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마저 갖게 됐는데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죠. 연애라는 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스스로도 전혀 몰랐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 제가 먼저 예비 남편에게 저희 집안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랄까, 제게는 미루고 미룬 숙제처럼 늘 찜찜했던 것이거든요. 절대 들키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잖아요. 예비 남편과 미래를 생각하게 될수록 그런 생각은 강해졌고 그 숙제를 얼른 해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던 거예요.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단 마음으로 나를 잡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 길진 않지만 나름대로 복잡했던 제 인생의 서사를 이야기하고 나니 예비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기다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라는 게 제가 자란 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예비 남편을 이토록 실망시켰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싫어진 건가 싶은 생각까지 했죠. 저의 불안함이 최고조에 이르러 펑 하고 터져버리기 직전에 예비 남편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어줘서 정말 고마워. 감동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난 자기가 아무 말이 없어서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 나도 자기한테 해야 할 얘기들이 있어서 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그랬을 거야. 그래?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언제라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해주면 돼. 일부러 캐묻듯이 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자기 성향이 그렇다는 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나도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내 이야기도 지금 하고 싶어. 정말? 괜찮겠어? 자기만 괜찮다면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 바람둥이 아빠에 맞바람 피는 엄마를 둔 나잖아. 알지? 저는 예비 남편이 부담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써 어울리지도 않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예비 남편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가정사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건지 궁금했죠. 제 얼굴을 살피듯이 찬찬히 쳐다보는 예비 남편의 표정은 어두운 건 아니고 뭐랄까? 맞아요.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어. 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가정이란 틀이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이었던 적이 없지. 그런 집들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야. 다들 쉬쉬하며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지. 나 또한 우리 집이 그렇게 작은 마을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절대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안 했을 거야. 맞아, 내가 그랬어.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집 가장은 엄마였거든. 엄마는 늘 아빠를 무시했는데 나는 엄마의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정말 싫었어. 아빠는 아빠대로 냉정하고 계산적인 엄마를 비난했고 나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많이 힘들었겠다.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었겠지. 뭐 양쪽 다 나한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했다기보단 그냥 네가 다 이해하라는 식이었는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 난 어린애였는데
엄마 아빠 어느 쪽도 내 편이라는 안도감을 주지 않았어. 예비 남편은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자조적인 그 웃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줄 알았고 제가 겪은 일들이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역시 만만치 않게 외롭고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연민의 감정 같은 것에 사로잡혔고 남편을 따스하게 바라봐주는 것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제대하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을 하더라. 이미 와야 된 지 오래였으니 이혼하자마자 엄마는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고 아빠는 살기 힘들다며 연락도 잘 안 하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다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난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혼자 버텨야 했구나. 다 커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적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시기가 난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더라. 내 삶에서 부모가 사라졌다는 게 내 마음을 더 가벼워지게 한 거야.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된 거네. 나도 그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혼자 있는 삶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게 우리가 참 비슷한 같은 길을 걸어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그래. 우리는 어쩌면 이럴까?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우리 정말 천생연분인가 봐.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을 참 쉽게 하잖아요. 근데 제게 가족은 좀 다른 의미였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가족이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 남편의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 부모님과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예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깊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 커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니 양쪽 부모 모두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그날 이후 예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서로의 상처를 가슴 아파하며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사이가 됐죠. 마음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의 짙은 동지애 혹은 전우애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나니 훨씬 더 굳건한 관계가 된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둘 다 혼자인 게 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거든요. 결혼 약속을 하고 저희 부모님껜 예비 남편을 인사시켰어요. 말씀드렸듯이 제 경우는 엄마, 아빠 양쪽과 다 왕래는 하고 지냈으니까요. 물론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니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정도이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심을 한 이상 부모님께 예비 남편을 소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었죠. 그렇다고 두 분을 같은 자리에 모시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날을 잡아 따로따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뭐 딱히 제 결혼에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니 예비 남편을 좋게 맞아주셨고 그렇고 그런 판에 박힌 덕담 같은 걸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모님께 예비 남편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예비 남편도 같은 생각으로 저희 부모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 어른들 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장모님이신데 당연히 내가 할 도리인 거지. 오히려 두 분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참 감사했어. 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와서 내 남편감을 두고 뭐라고 하실 입장은 아니잖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신데 좋은 말만 해주고 싶으셨겠지. 그리고 자기가 워낙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 아빠도 그걸 알아보신 거야. 자기 부모님 만나 뵙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결혼한다는 게 더 실감나는 것 같아. 뭔가 확실히 다른 기분이 들긴 한다. 그지? 맞아. 그냥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건 알지만 그래도 결혼한다는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아? 혹시 보고 싶다고 하시면 나도 뵙고 싶어.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 자기가 편한 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결혼식에 엄마를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하곤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고민 중이야. 그리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되는 대로 하자. 좋아. 난 정말 어느 쪽이라도 다 좋고 우리 부모님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상견례도 없을 거라고 다 얘기했거든. 문제는 결혼식 때 왼수 같은 두 분이 옆자리에 앉으실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아휴. 예비 남편의 말처럼 저 역시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저희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시부모 없는 자리 일부러 찾기도 한다는데 저도 좋게 생각하기로 하는 거죠.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제일 중요하고 큰일이 신혼집을 장만하는 일 아니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엔 둘 다 친구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식은 사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신혼집만큼은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죠. 둘 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에서 아이 낳고 쭉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래 살 집을 사고 싶었거든요. 저도 예비 남편도 따로 돈을 쓰는 데가 없었던 사람이라 모은 돈이 나름대로는 꽤 됐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서울처럼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었으니 저희는 마음에 드는 동네를 고르고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온 집들을 구경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만끽했답니다. 집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편하게 이 집 저 집 구경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래도 역시 부동산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제대로 된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생각에 매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어요. 둘 다 타지에서 혼자 살면서 몇 번이나 부동산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긴 했지만 매매는 처음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아니라 아이 낳고 살 신혼집을 고르는 것이었으니 뭔가 비장함 같은 것까지 갖고 부동산에 들어갔죠. 매물이 많길래 엄청 규모가 큰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고 아담한 사무실에 책상이 서너 개, 그리고 손님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소파가 갖춰진 곳이었어요. 저희가 들어섰을 때도 부동산 사장님은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에서 뭔가 더 신뢰감이 상승하는 것 같았어요. 왜 식당에 갈 때도 사람이 많거나 줄 서 있는 식당을 보면 괜히 맛있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사장님은 겨우 전화통화를 끝내고 저희가 있는 소파 쪽으로 오셨는데 전화로 예약 상담을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말도 많고 친절하시던 사장님이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비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곁눈질로 힐끗거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불안해 보이던지 제가 다 긴장될 정도였어요. 매물을 보여주려고 컴퓨터를
모니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루는 손이 벌벌 떨리는 것까지 보니 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지만 예비 남편도 사람을 가리는 예민한 성향이 있어서 괜히 그런 모습이 싫다고 나가자고 할까봐 그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든 그 긴장감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너무 궁금한 그 집 제대로 구경하고 내친 김에 바로 계약까지 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말을 고르고 있었는데 마침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문자라도 보내보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는데 바로 그 사장님이 제게 깨톡을 보내신 거예요. 상담 예약을 제가 진행했어서 모든 소통을 그 사장님과 저랑 했기 때문에 이미 깨톡으로 연락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상황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깨톡을 보내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 내용은 더 이상했어요. 사장님은 제게 손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며 건물 밖에 특정 장소를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깨톡을 받고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어서 예비 남편에게는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사장님이 말한 장소로 갔죠. 갔더니 그 사장님은 여전히 벌벌 떨면서 담뱃불도 제대로 못 붙이고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긴 있는 거죠? 아까부터 너무 이상하셔서 그렇잖아도 제가 무슨 일인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손님, 제게 신혼집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같이 오신 분이... 네, 맞아요. 저랑 결혼할 사람 제 약혼자예요. 제 예비 남편을 아세요? 보니까 아까도 계속 겨눈질을 하시던데. 그게... 아휴, 나는 너무 끔찍해서 그 일을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우선 이걸 좀 보세요. 이걸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진짜 온몸에 소름이라도 끼치는 것인지 몸서리를 치며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수수께끼도 아니고 알쏭달쏭한 말만 하는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쪽지에는 윤상병 사망사건이라는 큰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니 더 오리무중이 되는 것 같았죠. 아니, 사장님, 이게 뭐예요? 윤상병 사망사건? 이걸 보면 다 알게 될 거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걸 적어놓고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정보 보이죠?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사건 날짜랑 뭐 그런 기본 정보 적어놓은 건데 인터넷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윤상병이라니 벌써 오래전 사건인데? 이게 대체 저랑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부동산 사장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니까 짜증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사건에 대해 검색을 해보긴 했죠. 그랬더니 모 부대에서 사망한 윤모 상병 사건이라며 기사가 몇 개 뜨던데 사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더불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병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는 기사들이 보였어요. 기사들을 훑어봐도 도무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저와 연결된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기자 이름까지 봤다니까요. 근데 그 어디에도 제가 아는 무언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기사들 대충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전 처음 듣는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이 났을 때 난 군인이었고 헌병이었어요. 당시 사건 조사팀에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거기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병장 말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네? 누가요? 강모 병장이 누구란 말씀이세요? 누구긴 누구요. 같이 온 사람. 그러니까 손님 약혼자요. 그 사람이 강모 병장이에요. 기사 잘 찾아보시면 실명 거론된 기사도 있어요. 강준우 병장. 맞죠? 강준우? 아니에요. 제 예비 남편 이름은 강민정이에요. 성이 같긴 하지만 이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강준우 병장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그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나를 알아볼까봐 어찌나 조마조마했던지. 사람을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도 사장님을 알아봤겠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보다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또 늘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으니 내 얼굴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혹시라도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봐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란스럽겠지만 내 말 흘려듣지 말아요. 집에 가서 기사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라고요. 이름이야 얼마든지 개명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어도 그 사람이 분명히 가해자예요. 난 알아요. 아니,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졌고 도대체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든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자기는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너무 끔찍하고 무섭다면서 상담 약속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저 역시 그 상태로 예비 남편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예비 남편에게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일단 혼자 좀 쉬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부동산 사장 말처럼 당시 기사들 중에는 사건 종결에 의문을 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병장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둥, 군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둥, 그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의문인 것은 부동산 사장이 준 쪽지에 적혀있던 이름, 해당 기사에 실명으로 거론된 그 가해자의 이름과 제 예비 남편의 이름이 다르다는 건데 그게 의문이기도 한 동시에 제게는 의혹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더 복잡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예비 남편 집에 갔을 때 우편함에 민방위 소집 통지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꺼냈더니 예비 남편이 빼앗듯이 휙 낚아채가는 바람에 적잖이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의 행동은 제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로 무례했던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 제가 절대 보면 안 되는 걸 보려고 했다거나 손도 대면 안 되는 걸 만졌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기분 나쁘게 제 손에서 그 통지서를 가져가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던데 제가 기분이 상한 걸 눈치채고 바로 사과를 했으니 그땐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만약 부동산 사장 말처럼 남편이 개명을 한 거라면요? 전역 후 개명을 한 거라면 민방위 소집 통지서에는 개명하기 전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혹은 병행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명하기 전 이름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돌발 행동을 했던 건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제 연애 과정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비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이야기를 그리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털어놓고 난 뒤론 조금 더 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남편 군대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는 것만 알았지 다른 건 전혀 몰랐어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말입니다. 뭐 제가 안 좋아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 군대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같이 전쟁 영화 같은 걸 보고 나와서 궁금한 걸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본인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거 아닌가요? 아주 신나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조금은 기대라고 물어본 것도 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싱거워서 김이 빠졌던 기억도 났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군대 시절 추억이 별로 없나 보다. 혹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나? 갈굼이라도 심하게 당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이 관심사병이 될 성향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사장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사장의 말처럼 예비 남편이 윤상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 강모 병장이 맞다면 지금껏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몇몇 사건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인터넷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 관련된 군대 커뮤니티들부터 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진들도 몇 장쯤 찾아냈는데 당시 그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 단체 사진에서 예비 남편의 얼굴로 보이는 얼굴을 발견한 거죠. 제 손가락은 그야말로 모터를 단 것처럼 재빠르게 움직이며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비 남편과 같은 기수 출신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도 찾아냈고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읽으며 당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뒤졌어요. 또 예비 남편의 출신 대학 커뮤니티도 뒤졌고 정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병장, 그러니까 강준우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진 속 남자는 확실하게 제 예비 남편과 무척이나 닮은 사람이었어요. 화질이 그리 좋지도 않고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해도 부동산 사장이 그렇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밤을 꼬박 새우며 제가 내린 결론은 예비 남편이 강준우 병장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전역 후 지금의 이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비 남편의 이름인 강민성으로 개명을 하고 대학 졸업 후 이곳으로 혼자 내려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게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실을 물어보려니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해코지 같은 거라도 하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람 많은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자고 할까 그러다가도 결국은 전화를 선택했죠. 일어났어? 내가 너무 일찍 전화했지. 아니야, 이제 일어나야지. 몸은 좀 어때? 괜찮아진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설마 한숨도 못 잔 건 아니지? 뭐 괜찮아. 나 있잖아. 자기한테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볼 거? 그래서 이렇게 새벽까지 전화한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자기 혹시 강준우라고 알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누구? 강준우 병장이 누군지 알아? 제 입에서 강준우란 이름이 내뱉어지는 것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 공기가 달라지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참 신기하게 전화기를 매개로 아예 다른 공간에서 얼굴도 안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도 그런 공기의 기운 같은 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더 들을 것도 없이 제가 짐작하고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황도 했을 테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발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가 알고 싶은 건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은 거냐고. 말해봐. 그러니까 자기 원래 이름이 강준우가 맞아? 그래? 윤모상병 사건 가해자인 걸 인정하는 거야? 가해자라니! 말 조심해. 이미 무죄 판결 받은 일인데 아직도 그놈의 가해자 소리를 들어야 해? 아씨.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본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심지어 한 번도 한 적 없던 심한 욕까지 내뱉으며 흥분하는 겁니다. 예비 남편이 그런 욕을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죠. 제가 예비 남편을 너무 몰아세우듯이 물어본 걸까요? 만약 예비 남편이 억울하게 가해자 누명을 쓴 것이고 정당한 판결을 받은 거라면요?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렇길 바라는 건 저였어요. 제 약혼자가 살인사건 가해자라는 걸 바랄 리가 없잖아요. 예비 남편이 강준우라는 건 어느 정도 확신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됐든 변명이 됐든 가해자가 아니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도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강준우라는 건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화만 내지 말고 설명을 좀 해봐. 나도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뭘 설명하라는 거야? 기자들이나 너나 똑같아. 내가 그 사건을 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그 사건을 들춰내?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 지금 나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갔던 부동산 사장이 그때 그 사건을 조사했던 헌병이었대. 그 사장이 자기를 알아보고 알려주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모른 척 해야 해? 너라면 그럴 수 있었겠니? 뭐야? 이런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안 둬. 미쳤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내가 알던 사람은 어디 간 거야?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다. 어쩔래? 너나 그 부동산 사장 새끼나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아?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끊고 바로 부동산 사장에게 연락해 사실대로 말하고 조심하라고 알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예비 남편이 그 사건이 진짜 가해자인지 아닌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예비 남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실질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혹행위가 있었던 건 입증된 사실이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예비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어요. 군 시절 잠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라고 100번 양보하고 또 가해자로 지목되어 군사재판을 겪고 기자들에게 시달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오 온순한 가면을 쓰고 저를 만나왔던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저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와 부동산 사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예비 남편은 다음날 제 집을 찾아와 현관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어요. 무서워서 문을 열 순 없었고 인터폰을 통해 제가 할 말만 했죠. 지민아, 문 좀 열어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넌 내 얘기 들어줘야 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파혼을 하자는 거야? 아니, 난 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난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들어야 할 얘기는 이미 다 들었어. 아니야, 그땐 갑자기 네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눈이 뒤집혔던 거야.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정말 눈이 뒤집혔던데? 완전히 두 얼굴의 사람이었어. 과거 사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모습만으로도 난 더 이상 널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사회의 신뢰는 완전히 깨진 거라고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변명할 기회는 줘. 다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 정말이야. 약속해.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돌아가.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뭐? 경찰? 야, 이년아. 너 지금 경찰이라고 했어? 이게 진짜...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너 그 부동산 사장 새끼한테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 기가 막혀서...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미쳤어? 이거 봐. 이게 네 진짜 모습이지? 이젠 확실히 알겠네. 그래, 이년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내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기대해.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예비 남편은 미친 개처럼 씩씩거리며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야말로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그러고도 무서워서 휴가 내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전 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답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어 안달이던 고향의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 번도 고향의 푸근함 같은 것을 느낀 적도 없었고 명절이 되어도 집 생각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니 집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안도감 같은 걸 느꼈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고향이라고 해도 제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다 함께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고향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저 고향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안도감을 제게 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주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 걱정하실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저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파혼했다고 했는데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않고 안아주시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늘 가족에게서 도망치고 싶었고 고향에서 멀어지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그래도 생각나는 건 가족이고 고향인가 보다 싶었어요. 부모님을 만나고 난 후 저는 사표를 썼고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에 정착해 살면서 부모님과도 자주 왕래하며 지낼 작정을 하게 됐어요. 파혼한 예비 남편은 잠잠하냐고요? 네. 그 뒤로도 몇 번 연락을 해오긴 했는데 지금은 뜸해진 상태예요. 이러다 말겠죠 뭐. 접근 금지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무슨 짓을 저지르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그땐 저도 안 참아요. 아주 끝장내줄 생각입니다. 예비 남편 대학 동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파혼한 예비 남편이 군대에서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부모도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려고 했던 건 생각할수록 더 끔찍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다니까요. 아주 가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려면 최소한 그 인간이 제게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뭔가 어떤 말도 못할 사연이 있었던 거라면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욕하고 화내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해 미래를 함께할 생각을 했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경악할 일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전 요즘 익숙한 듯 낯선 고향에 적응하고 있어요. 새로 입사한 회사는 제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살았던 곳이지만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숨기지 않으려고요. 제가 겪은 일들을 드러내는 것,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결심, 노력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 이야기를 꺼내놓아 봤던 건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간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속에 살아왔기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저를 드러내고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되는 거겠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또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